몇 사람인가 보는 이의 넋을 빼는 유명한 대상을 해보고 싶다고 한 화가의 말을 기억한다. 신의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게 정돈된 것이 인간의 몸이라지 않든가. 이 미의 극치인 인체는 고대와 현대를 잇는 회화의 주제로서 여러 시각에서 다루어져 왔다. 근본적으로 인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그리고 그 표현 방법의 다양성 때문에 누드 대상, 곧 인체 소묘는 한 예술 장르로 그치지 않고 계속 연구되어지고 있다. 수없기의 화가 지망생들에게 누드 대상은 시각적 표현, 기술적 훈련의 필수 과정으로 요구되는 작업인 것이다.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 더할 나위 없이 풍부하고 우아한 감성을 가지고 여인의 누드를 그리고 또 그렸던 화가. 나부를 그리는 것이 전통처럼 돼 있는 서양 회화 가운데서 용녀는 그 한 분야로서 종종 주제가 되고 있다. 앞서 본 르누아르의 작품 용녀들은 여기 베르사유 궁 분수대 조각에서 그 착상을 얻었다고 한다. 누드는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예술 형식이다. 그리스인들은 인간이 자신을 신처럼 느낄 수 있도록 누드의 완벽성을 추구하였다. 그 후 그리스 예술을 이어받은 르네상스기에 와서는 인체의 완벽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해방된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고자 했다. 아무리 추상적일지라도 누드는 보는 사람에게 관능적인 감정을 촉발한다. 그렇지 못할 때가 오히려 나쁜 예술이고 그릇된 도덕이라고 한 미학자는 말하고 있다. 욕망에 호소해오는 면과는 별도로 벌거벗은 인체는 조화, 힘, 정념과 같은 인간 체험을 생생하게 환기시켜준다. 그리하여 누드는 보편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예술로 승화되는 것이다. 만약에 여인의 젖가슴과 돈부가 없었다면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했던 화가 르누아르. 그는 여인의 육체가 지닌 특유한 감각에 매혹되고 그 풍부한 생명감에 사로잡힌다. 감각적인 풍부함과 날카로움은 프랑스 민족의 본질적인 특성이라지 않든가. 르누아르는 이 프랑스적인 감성을 탁월하게 형상화해 보였던 것이다. 르누아르가 화가로서 첫걸음을 내디디게 된 기념비적인 작품 디안느. 방금 쏘아잡은 사슴을 앞에 놓고 수렵의 여신은 쉬고 있다. 르누아르가 첫 번째로 시도한 누드. 147년 전 프랑스의 중부도시 리무지에서 르누아르는 태어났다. 그가 4살 되던 해 그의 가족은 파리의 이 거리로 이사온다. 아르장트 유가. 이곳에서 재단사인 아버지의 수입으로 대가족이 근근히 생계를 꾸려나갔다. 국민학교 시절 수업 시간에도 그림에만 열중해 교사의 애를 태웠다는 르누아르. 그는 이 교회의 성가 대원이기도 했다. 오늘도 대연주회가 열리고 있는 교회 생로슈. 이 교회 오르간 연주자이자 국민학교 음악 선생님인 샤를르 구노는 르누아르에게 오페라 가수가 될 것을 권했다. 그러나 르누아르의 아버지는 아들을 건실한 기술자로 키울 생각으로 땅풀가의 도자기 공장에 취직시켰다.
접시에 그림을 그려놓는 직공이 된 13살의 르누아르. 꽃무늬와 18세기 화가들의 작품을 모방해서 그려놓는 작업을 통해 르누아르는 색칠을 쓰는 기쁨과 그 섬세한 사용법을 알게 되었다. (4년) 후 다니던 도자기 공장이 문을 닫게 되자 다시 부채 공장에서 그림을 그리던 르누아르. 그는 21살이 되던 해 국립미술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글레이르의 화실에서 바질과 시슬리와 모네를 만났다. 르누아르와 모네와 바질과 시슬리, 이 네 사람은 서로의 예술적 열망이 같았기 때문에 금세 친해졌다. 다 같이 글레이르 교수의 전통주의적 교수법에 반발을 느낀 이들이 화실을 떠나 오게 된 곳이 퐁텐블러 숲 근처의 이 마을이다. 밀레, 코로, 루소, 디아즈 같은 바르비정파의 거장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그들은 밝은 외강 아래 그림을 그렸다. 그때 묵었던 여인숙 리옹도르. 이 무렵에 그려진 친구 시슬리의 아버지 윌리엄 시슬리의 초상은 1865년 살롱전에 입선됐다. 이처럼 중후하고 깊이 있는 초상화의 안목을 키워준 것은 루브르 미술관이었다고 한다. 12세기부터 왕실의 수렵지로 알려져 있는 퐁텐블러 숲에서 르누아르는 바르비정파의 거장 가운데 한 사람인 디아즈를 만나게 되었다. 어느 날 그림을 그리고 있던 르누아르 곁을 지나게 된 디아즈. 상당히 훌륭한 데쌍이야. 하지만 어째서 이렇게 시커멓게 칠하는 거야? 르누아르는 대답을 못하고 다만 선배의 손을 꼭 쥐었다. 그 후 어두운 색조에서 탈피하여 밝고 섬세한 색채의 영역으로 나가게 된다. 밝고 따뜻한 색조의 숲속에 골똘한 생각에 잠겨있는 청년. 퐁텐블러 숲은 인상파의 요람이기도 했던 것이다. 퐁텐블러 숲 부근에 있는 마을 말로트. 이곳에서 르누아르는 그의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내가 눈으로 본 것, 그리고 느낀 것을 그리라고 가르쳐준 꾸르베를 만났던 것이다. 이 두 화가는 모네, 르누아르, 바질 등 인상파 화가들에게 두루 영향을 미쳤다. 르누아르에게 자신의 화실을 함께 쓰도록 해준 친구 바질. 그를 모델로 하여 르누아르는 그림을 그렸다. 26살 때 그린 이 그림을 마네는 극구 칭찬을 했다고 한다. 카페 게르보아를 본거지로 모이던 마네의 패거리, 즉 모네, 피사로, 세잔느, 시슬리, 바질 등과 함께 르누아르는 눈부시게 빛나는 대기 속에서의 자연 묘사에 전념했다. 주말이면 소풍객들이 찾아와 뱃놀이도 하고 무도회도 벌이는 행락지인 라그르누이에르. 모네와 르누아르는 굶주림을 참아가며 하루 종일 햇빛의 이동과 반사광에 따른 색채 변화를 탐구했다. 순간적 인상을 신속하게 기록하려 하고 사고보다는 감각을 우월한 것으로 생각했던 인상주의자들.
나는 감각을 통해 느낀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인상파 화가들이었다. 물, 햇빛, 흔들림, 반사광, 바람. 세느강물에 비친 광선의 효과에 관한 모네와 르누아르의 탐구는 최초의 인상파 회화를 태동시킨다. 섞이지 않은 순색을 빠른 분놀림으로 찍어놓은 수면. 이른바 터치 분할, 색조 분할이라는 인상파의 기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 작품은 인상파 시대를 여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1874년) 제1회 인상파 전시회에 7점의 작품을 냈던 르누아르. 그는 그 다음 해 3월 24일 모네, 시슬리, 모리조와 이곳 드루어 경매장에서 그의 작품들을 공매해야만 했다. 극심한 생활고를 면해보려고 경매에 붙였던 작품들은 헐값에 넘어갔고 관람자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런 중에도 수집가 빅토르 쇼케를 만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쇼케 씨는 르누아르의 그림에 대해 찬사를 보냈고 자기 부인의 초상화를 그려주도록 부탁해왔다. 이 경매장에서 만난 뜻밖의 후원자를 르누아르는 친구들에게 소개했고 제일 먼저 세잔느의 그림을 사도록 추선해 주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쇼케 씨는 인상파 화가들의 친구로서 그들의 생활고를 털어주는 재정적 지원자가 됐다. 이 그림은 드루어 경매장에서 팔린 단 2점 가운데 한 작품이다. 인상파 화가들이 되도록이면 피하던 검정색을 과감하게 사용한 줄무늬의 흐름이 아름답다. 흑색과 갈색을 추방하고 무지개의 7색만을 쓰기로 한 인상파 화가들. 몽마르트의 무용가 마르크 양의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다. 나무숲 사이로 세워두는 햇살 아래 서 있는 나무. 이 작품은 인상주의에 가장 충실한 작품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나무의 몸에 그려진 미묘한 빛과 자주색 그림자로 격렬한 비난을 받았던 작품. 종래의 나무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다. (1876년) 르누아르는 몽마르트의 꼬르토가 12번지 마당이 있는 작은 집에 세를 든다. 19세기 후반에 많은 화가와 시인이 모여들어 인상파, 상징파, 입체파 등의 발상지를 이루었던 몽마르트르. 몽마르트르는 르누아르가 작품에 필요한 소재와 모델을 구하는데 썩 적절한 곳이었다. 이 아담한뜰의 정원수 중에 그네를 매놓을 만한 나무가 있었던 것일까? 이 집에 이사오던 1876년 르누아르는 인상파 시대의 걸작으로 꼽히는 그네를 제작한다. 나뭇잎 사이로 새어드는 햇살로 하여 오솔길에도 여인의 옷에도
빛과 그림자의 아롱거리는 무늬가 생겨나고 있다. 샨느라는 처녀를 모델로 그렸다는 이 그림은 빛의 효과를 포착한 화가의 섬세한 관찰이 돋보인다. 파리 북부 제18구의 일부인 몽마르뜨르는 순교자의 언덕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물랭 델라 기알레트. 르누아르가 머물던 1870년대 말부터 언덕의 남쪽 비탈에 캬바레가 들어서 활락가가 생겨났다. 댄스홀, 카페, 음악회, 극장 같은 유흥가의 풍경은 인상파 화가들이 즐기던 주제다. 카페나 무도장에서 마치 스냅 사진처럼 도회적인 풍물을 스케치하고 빠른 속도로 색칠해가는 생생한 기쁨. 르누아르의 물랭 딜라 기알레트는 화가의 이런 즐거움이 잘 나타나 있다. 앉아있는 여자의 턱과 어깨와 소매에 어른거리는 햇빛, 나무숲 사이로 새어드는 광선을 받으며 춤추는 남녀 군상은 붉고 푸른 색채의 소용돌이가 되어 흩어지고 모여든다. 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들끓는 것이 항상 좋았다고 고백한 르누아르. 그의 따뜻한 인간적인 관심이 건강한 웃음과 청춘의 환성이 가득한 무도회장을 찾게 했던 것이다. 서양 미술사에서 불후의 명작이라고 불리우는 이 작품은 듀피, 고호, 피카소 등에 의해 그들 나름의 기법과 감정으로 모사되기도 한다. 빛의 효과와 터치의 분할이라는 인상주의 기법에 아주 충실하게 그려졌다. 물랭 딜라 갤레토와 더불어 인상파 시대의 대표작이다. 체양을 드리웠지만 배 안은 직사광선의 열기로 후끈거리는 듯하다. 생활을 즐기는 건강한 사람들이 르누아르가 즐겨 묘사하는 대상이었다. 세느강의 푸르네스 레스토랑에서 제작된 이 작품을 끝으로 르누아르는 이탈리아 여행길에 오른다. 라파엘로의 작품을 보고 싶다는 강한 욕망에 이끌려오게 된 이탈리아에서 르누아르는 물의 도시 베네치아의 아름다움에 매혹된다. 중세, 르네상스 이후 동양과 서양이 만나게 되면서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창조의 비전을 불태우게 했던 도시. 18세기에 베니스에서 활동한 비발디의 운율이 느껴지는 산마르코 광장. 내 마음은 현악기, 고운 축복에 몸을 떨며 몰래 가락 맞춰 곤돌라의 노래를 읊조렸거니 니체는 베니스의 정치를 이렇게 읊조리고 있다. 날씨가 좋으면 베네치아는 그야말로 아름답습니다. 나는 산마르코 성당과 두칼레궁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리석 광장인 산마르코의 해질 무렵 황금빛으로 불타오르는 성당의 모습은 환상적입니다.
인상주의 기법을 버리고 명료한 선과 차분한 색조로 형태의 단정함을 추구하고 있는 이 작품은 이탈리아 여행 이후에 온 전환기에 제작된 것이다. 선과 형체의 단아함을 추구하던 반인상주의기에 그려진 블론드의 용녀. 얼굴 윤곽이 정돈돼 있고 특히 눈을 뚜렷하게 그리고 있다. 형상의 주위를 투명한 유연성으로 둘러싼 맑고 고요한 선을 볼 수 있지 않은가. 피렌체에서 라파엘로 작품에 깊은 감명을 받은 르누아르. 나폴리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폼페이,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만 연안에 있었던 고대 도시. 당시에는 베스비오 화산 남동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다. 제정 로마 초기에는 곳곳에 로마 귀족들의 별장이 들어선 휴양지로 성황을 이루었다. 한때 그리스의 지배를 받아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폼페이. 지금부터 1900년 전인 여름, 베스비오 화산의 대폭발로 이 도시는 2, 3m 두께의 화산재와 돌 속에 묻혀버렸다. (2000여) 명이 사망한 이 참변 이후 15세기까지 폼페이의 존재는 망각 속에 묻혀버렸었다. 16세기 말부터 시작된 발굴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전성기에 갑자기 멸망했기 때문에 당시 로마 도시의 일상생활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발굴됐다. 그것은 상당히 쾌락적이고 호사스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폼페이의 폐허에 남겨진 많은 벽화는 헬레니즘 미술을 이해하는 데 큰 길잡이가 된다. 폼페이 벽화는 여러 면으로 매우 흥미가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나는 태양을 쬐며 가만히 있습니다마는 햇볕을 쬐는 조성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햇볕으로 몸을 녹이면서 사물을 골똘히 보고 있으면 고대 화가의 저 위대함과 단순함을 손에 넣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화가의 위대함과 단순성. 그렇다. 르누아르가 인상주의를 벗어나서 추구하고자 했던 건 고전적인 조화, 균형, 명확성, 완결성이다. 이탈리아 여행에서 돌아온 2년째 되던 해부터 르누아르의 여인들은 서서히 옷을 벗는다. 화면 전체를 삼각 구도법으로 채우고 있는 나부의 윤곽선은 불분명한 타치의 배경 위에서 한결 맑고 단정하다. 알제리 여행에서 돌아온 르누아르는 세느강변의 부지발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명료한 대상과 매끄러운 필치로 그려진 고전적 시기의 대표작이다.
아주 사실적인 화풍으로 그려진 이 두 그림은 고전주의 이상을 표방하고 있다. 그늘조차도 파란색을 띠게 하는 지중해의 굉장한 햇빛. 겨울에도 풍광이 아름다운 리베라 지방의 휴양지 니스. 햇빛에 전신을 내맡기고 누워있는 사람들, 파도에 달려들어 쓰러지는 돛, 한순간 낚시대에 감겨오는 팽팽한 긴장. 이러한 순간성을 붙잡아 눈부신 무지개색과 섬세한 필촉으로 그리던 인상파 시대. 그러나 이탈리아 여행 때 라파엘로와 폼페이 벽화의 충격은 이 모든 것을 헝클어버렸다.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원해고 또 지원합니다. 나는 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깨끗한 공책의 페이지를 예쁘게 쓴 글씨로 채우려고 결심하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나는 여전히 뒤죽박죽이 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벌써 40세인 것입니다. 1881년에 화랑 주인 뷔랑 리엘에게 보낸 편지의 고백이다. 취재팀은 니스의 슈에레 박물관에서 이른바 고전적 구성의 시대에 속하는 르누아르의 습작을 만났다. 짙은 대상선을 구사하여 인물을 전통적인 삼각 구도로 배치하고 있다. 배경의 거친 타치는 시험 단계인 탓일까? 이 작품은 고전적 구성의 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세심한 대상과 선에 의해 형체를 구현하고 매끈한 타치로 색채를 단순화시키고 있다. 정답게 피아노 앞에 있는 자매. 따뜻한 색감과 부드러운 필촉이 행복감을 자아낸다. 르누아르를 가리켜 행복의 화가라고 한 영국 비평가의 말은 적절한 것 같다. 인물과 기물의 세부가 상당히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전주의적 화풍이 계속 남아있다는 의미이리라. 앞서 본 용녀들의 딱딱한 맛이 가시고 색채와 형태가 잘 조화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그 이전의 나무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용녀들에 나타나는 강조된 선은 보이지 않는다. 이탈리아 방문 이후 수년간 계속된 창작 방법상의 갈등이 점차 풀려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색채의 부활을 시도하면서 정돈된 터치를 구사하고 있다. 따뜻한 체온, 부드러운 피부, 여인의 생명력이 실감으로 전해오지 않는가. 프랑스 남동부 니스 근처에 있는 인구 3만의 소도시 까니유. 10년 전에 처음 알았던 관절염이 재발되자 요양차 여기저기 옮겨다니던 르누아르는 5년 후인 1903년 이곳 까뉴에 정착한다.
이곳에 레꼴레트로 불리는 대지를 사들이고 르누아르는 생애의 마지막 10년을 보낼 새 집을 지었다. 지금은 르누아르 기념 박물관이 된 별장 빌라 꼴레트. 악화돼가는 병과 요양 사이사이에 르누아르는 맹렬하게 제작에 몰두한다. 르누아르가 선수 조각한 승리자 비너스. 이 저택에 살기 시작한 지 5년째 되던 1912년 수족이 마비되는 비운이 찾아들었다. 전적으로 휠체어에 의탁해야만 되는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특수 치료를 받고 캔버스 주위를 몇 걸음은 걸을 수 있었으나 그 보행은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칠순 노 화가의 창작률은 더욱 치열해져만 갔다. 걷는 쪽과 그림 그리는 쪽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그리는 쪽을 택하겠어. 석고처럼 굳어버린 손에 붓을 동여매고 팔레트는 무릎 위에 놓고 르누아르는 여전히 제작에 몰두했다. 그의 붓자국은 두텁고 움직였고 풍요한 율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피통 속에서도 생의 힘찬 환희를 끌어내는 저 지칠 줄 모르는 찬탄의 능력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손발이 마비된 75의 노구를 이끌고 르누아르는 이 작품을 그렸다. 비난하는 것에 대해 거의 신경질적인 증오를 나타냈고 입버릇처럼 풍요라는 단어를 자주 떠올렸다. 화가의 내부에서 끊임없이 불지펴지는 열정과 생명력, 충실한 양감과 풍만한 관능미가 배경의 녹색으로 하여 돋보이고 있다. (40세에) 결혼하여 60세에 얻은 막내 아들 클로우드. 꼬꼬라는 애칭을 가진 막내는 르누아르에게 더할 나위 없이 감미로운 존재였다. 작은 새들처럼 밝은 어린이들 그림을 즐겨 그렸던 노 화가에게 어린 클로드는 곧 기쁨이요 자랑이었다. 훗날 영화감독이 된 둘째 아들 장이 태어나던 해에 들어온 가정부 가브리엘. 아내 알린느의 사촌이기도 한 이 처녀는 또한 르누아르의 충실한 모델이기도 했다. 가브리엘의 몸매는 르누아르가 구하던 풍부한 양감과 넘치는 건강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르누아르 예술의 개화에 뛰어난 촉매였던 것이다. 르누아르. 그는 평생 동안 색채와 육체미를 예찬했습니다. 그는 풍만한 여인상을 통해 색채 그 자체에 대한 정열을 표현해낸 것입니다. 가운데 선 할머니가 방금 본 그림의 모델 가브리엘이다. 휠체어를 타게 된 지 3년이 되던 1915년 아내 알린느가 죽는다. 1차 대전에서 중상을 입은 두 아들
피에르와 짱을 극진히 간호하다가 불구가 된 남편보다 먼저 간 알린다. 르노아는 놀라운 속도로 그림을 그렸다. 이러한 생명의 소생은 1919년까지 계속되었다. 내게 그림이 객관적이어야 한다거나 주관적이어야 한다거나 하는 따위를 요구하지 마라. 고백하건대 나는 그림에 미쳐 있을 따름이다. 팔에 붙들어맨 붓으로 제작된 이 마지막 대작은 르누아르의 내면적 의욕이 얼마나 왕성했던가를 보여준다. 아직 목욕을 하고 있는 냇물 속의 새 나무. 여인의 육체적 아름다움은 점차 세계로 바뀌어간다. 물결쳐 넘치는 듯한 풍만한 몸매. 배경이 되는 자연의 분방한 타치에 어우러져 신비감마저 풍기고 있다. 모든 것은 좋고 모든 것은 허용되고 그 아무것도 미워할 것이라곤 없으리. 우주의 리듬에 실리는 이와 같은 일체감을 르누아르는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파리에서 남쪽으로 260km 떨어진 조그만 마을 에소와 우르스강이 마을 중심으로 흐르는 이 아름다운 전원에서 르누아르는 생애의 후반기 상당 기간을 보내게 된다. 오기스트 르누아르 거리. 에소와 마을의 중심가는 르누아르 거리다. 아내 알린느의 고향인 이곳에서 봄, 여름을 머물다가 가을, 겨울은 따뜻한 니스와 까뉴에서 지냈다. 그러나 이곳은 또 르누아르에겐 불운의 장소이기도 했다. 56살이 되던 여름, 여기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오른팔이 부러진다. 그리고 그 다음 해 관절염이 발병한 것이다. 아내의 고향이라는 인연으로 집까지 마련해 살게 된 에스와는 만년의 르누아르에겐 추억의 장소였다.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는 르누아르의 손자 클로드 씨는 할아버지를 이렇게 추억하고 있다. 1차 대전 중 우리 부모님께서는 절 카뉴에 있는 할아버지 댁으로 보내셨어요. 그때는 제가 4살이었는데 6살이 될 때까지밖엔 할아버지를 뵙지 못했죠. 그래서인지 전 할아버지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미 할아버지께서는 마비 증세가 심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고 무척 허약하셨어요. 그 당시 왠지 전 할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어른들은 어린 제가 소란을 피운다며 방 밖으로 내쫓곤 하셨죠. 여하간에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무서웠던 것밖에는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종종 우리 가족들을 모델로 초상화를 그리셨는데 저를 모델로 한 번 그린 다음 다시 한 번 그리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전 가만히 앉아있는 게 너무 지루하고 또 힘들어서 거절을 했죠. 지금은 그걸 매우 후회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모델이 돼주지 못한 걸 몹시 후회한다는 클로드 씨.
죽음이란 엄한 어머니와 같다든가 때가 되면 잠자리에 들 시간이라고 재촉하는 엄한 어머니. 예술가로서 최고의 영예인 레종 도네르 훈장을 받은 지 19년째. 자신의 작품이 루브르 미술관에 전시됐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된 몇 달 후, 르누아르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만다. 르누아르는 인생과 여인과 세계의 무상함을 깨닫고 있으면서 이러한 환상을 이화했다. 그는 빛나는 순간 속에 시간의 흐름을 붙잡는 천부적 재능의 소유자였다. 부디 내 무덤의 묘석은 얇은 돌로 덮어주시오. 그림이 그리고 싶을 때는 언제라도 일어나 나갈 수 있도록 말이오. 그림이 그리고 싶어질 때면 언제라도 무덤 속에서 일어나 나오겠다고 유언을 남긴 화가 오기스트 르누아르. 그의 예술은 그대로 생명력의 분출이었고 삶의 찬가였다.